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공책 맨 뒷장은 늘 낙서로 가득했고 친구들은 시험 시간에 내 연필을 빌려가서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했다. 선생님은 공부도 이 정도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나는 문제집보다 연필이 편했다. 공부는 잘 못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에 갔다. 그리고 전문대 미대를 졸업했다. 누군가는 그림 그리기엔 애매한 코스라고 말했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애매함이야말로 이 세계의 기본값이라는 걸. 졸업 후 나는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기록이었다. 좋아요 하나에 하루가 밝아졌고 댓글 하나에 밤을 새웠다. 팔로워가 1만이 되었고 좋아요는 1000개를 넘었고 릴스 조회수는 10만을 찍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구독자는 5만 명이 되어 있었고 하나의 릴스는 50만 조회수를 넘겼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직업일까? 나는 일러스트 웹툰, 인스타툰을 시작했다. 손으로 그린 선, 잉크의 농담, 느린 호흡. 사람들은 말했다. AI랑 달라서 좋아요. 이건 사람이 그린 그림 같아요. 팬들은 작품을 사고 싶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굿즈를 팔기 시작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꾸준히 잘 팔렸다. 그러다 처음으로 부스를 열었다. 수원 릴스 행사였다. 작은 테이블 하나, 포스터 2장, 긴장으로 굳은 손. 반응은 좋았다. 실물이 더 예뻐요. 그림에서 온도가 느껴져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코엑스를 선택했다. 비쌌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다. 그리고 정말로 잘 됐다. 행사는 이어졌고 나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한 박자 빠르게 변한다. AI가 등장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중화되었다. 누구나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 누구나 캐릭터를 찍어낼 수 있었다. 누구나 작가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악역은 그때부터 등장했다. 첫 번째 악역은 알고리즘이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어제까지 3,000개 찍히던 좋아요가 오늘은 800개였다. 릴스 조회수는 10만에서 1만 5천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림 탓을 했다. 구도가 안 좋았나? 색이 지루했나? 그런데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달도. 나는 밤마다 분석 도구를 켰다. 도달률 8%, 참여율 2.1%. 숫자는 냉정했다. 내 그림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알고리즘이 바뀔 것이다. 플랫폼은 이제 정적인 일러스트보다 영상을, 긴 호흡보다 짧은 자극을 선호했다.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스와이프 당하는 세상. 내 그림은 천천히 음미하는 종류였다. 그건 이제 알고리즘에게 불리한 콘텐츠였다. 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 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올렸다. 하지만 조회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알고리즘은 일관성을 요구했다. 갑자기 콘텐츠 형식을 바꾸면 계정 자체가 낮은 점수를 받는다. 나는 매일 업로드 시간을 바꿨다. 오전 8시, 오후 3시, 밤 10시. 해시태그를 연구했다. 트렌딩 사운드를 붙였다. 썸네일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숫자는 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똑같은 그림을 새 계정에 올려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조회수 8만, 좋아요 5천. 그제야 알았다. 문제는 내 그림이 아니라 내 계정 자체였다. 알고리즘이 나를 하락세 계정으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알고리즘은 악의가 없었다. 그저 숫자였다. 하지만 그 숫자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재단했다. 여자 작가로서 나는 알고리즘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남성 작가들은 기술력이나 장르로 평가받았지만 여성 작가는 늘 귀여움, 감성, 힐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혔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알고리즘은 더 가혹했다. 나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했다. 그 숫자가 나의 하루를 결정했다. 알고리즘과 싸우는 동안 나는 새로운 적을 만났다. 트렌드 집착형 신인 작가들. 그들은 빨랐다. 매주 새로운 캐릭터를 내놓았다. 유행어를 입히고 밈을 붙이고
자극적인 설정을 덧붙였다. 요즘 유행하는 옹호 캐릭터, 씀씀한 여자 캐릭터 모음,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조회수는 폭발적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내 옆 부스에서 행사를 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굿즈가 가득했다. 아크릴 스탠드, 키링, 포스터. 모두 AI 기반 생성 툴로 만든 것들이었다. 언니, 이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일주일이면 100개 뽑아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한 달에 캐릭터 하나를 만들었다.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최소 30시간. 설정에 고민하고 표정을 다듬고 색을 고르는 시간. 그 시간은 나에게 창작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행사장에서 손님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내 부스는 조용했고 옆 부스는 북적였다. 그녀의 캐릭터는 요즘 유행했고 내 캐릭터는 오래된 감성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신인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다만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적응했고 더 유연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여성 창작자로서 나는 더 큰 압박을 느꼈다. 업계는 늘 젊은 여자 작가를 선호했다. 신선함, 트렌디함, 빠른 적응력. 나는 30살이었다. 업계에서는 경력이 있는 작가였지만 시장에서는 9세대 작가였다. 어느 행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20대 작가들이 대세라서요. 감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내 손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내 감각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다. 가장 무서운 악역은 밖에 있지 않았다. 내 안에 있었다. 자기 부정의 목소리. 너 이제 끝난 거 아니야? AI랑 경쟁이 되겠어? 충성도? 요즘 누가 그걸 봐? 이 목소리는 새벽 3시에 가장 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손은 차갑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불안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었다. 그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확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정체성 붕괴, 아이덴티티 디퓨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강점이었고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 끈이 풀리는 느낌. 아무리 손을 움직여도 그림이 예전처럼 나를 구해주지 않는 감각. 불안은 미래 예측 불가능성에서 온다. AI 시대의 창작자는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산다. 나는 비교하기 시작했다. AI 작가들, 속도가 빠른 계정들, 하루 만에 수십 개의 작품을 뽑아내는 사람들. 잠이 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그림을 그리려 앉아도 캔버스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나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태블릿을 던졌다. 화면에 금이 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여성 작가로서 나는 감정적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너무 예민하다. 좀 더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감정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였다. 나는 무너졌다. 완전히. 멘붕은 추상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었다. 행사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작년 코엑스 행사에서는 150만 원을 벌었다. 올해는 60만 원. 부스 비용이 80만 원이었으니 마이너스였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줄었다. 월 평균 2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는 최소 100만 원. 적자였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 카페, 편의점, 행사 보조. 하지만 그림 그릴 시간이 줄면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악순환이었다. 손목이 아팠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 정형외과 의사는 말했다. 당분간 그림 그리지 마세요. 불가능한 조언이었다. 그림을 안 그리면 나는 누구인가. 목과 어깨도 만성적으로 뭉쳤다. 의자에 8시간씩 앉아 작업하다 보면 등은 굳고 허리는 저렸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명절 때 친척들은 물었다. 그림 그려서 돈 되니?
아직도 그거 하니? 진짜 직업은 언제 구하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친구들은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살며 다음 달 월세를 걱정했다. 업계는 여성 작가에게 특정 이미지를 요구했다. 감성적, 귀여운, 따뜻한. 나는 때로 어둡고 날카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반응이 확 떨어졌다. 행사장에서 남성 관람객들은 종종 불편한 말을 했다. 작가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사세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씻을 때마다 그 말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성 작가는 늘 안전해야 했다. 논란 없이, 비판 없이, 불편함 없이. 조금만 날이 서면 성격 나쁘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다. 창작은 고독한 작업이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그림을 그렸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대화도 없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외로웠다. 사람들은 나를 작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 정도로 여겼다. 나는 동료가 필요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같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 하지만 창작자는 대부분 경쟁자였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누군가 말했다. 이 그림 AI로 하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날 행사를 일찍 접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AI가 더 예쁠 수도 있지. 나는 AI 생성 이미지를 검색했다. 완벽한 구도, 화려한 색감, 빠른 속도. 내가 며칠 걸려 그린 그림을 30초 만에 만들어냈다. 나는 웃었다. 허탈하게. 그리고 처음 그림을 그리던 노트를 꺼냈다. 연필 자국이 울퉁불퉁했고 선은 지금보다 훨씬 서툴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그림들이 나를 울렸다. 왜일까? 그 그림들에는 시간이 있었다. 12살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 16살 내가 상상하던 세계, 20살 내가 꿈꾸던 미래. AI는 그걸 만들 수 없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느낀 감정, 내가 견딘 고통. 그때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엔 다르게. AI는 도구였다. 나는 AI로 스케치를 연구하고 색조합을 실험했다. 하지만 최종선은 반드시 내 손으로 그렸다. AI는 완벽함을 만들었다. 나는 불완전함을 만들었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적이었다. 나는 작업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고민부터 수정까지. 완성보다 과정, 결과보다 고민.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 선을 고친 이유는요?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기 트렌드를 쫓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계관을 쌓기로 했다. 굿즈가 아니라 이야기를 팔기로 했다. 한 명의 캐릭터를 10년간 키우기로 했다.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캐릭터. 팬들과 함께 나이 드는 캐릭터. AI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만 10년의 서사는 만들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귀여운 그림만 그리지 않기로 했다. 불편하고 날카롭고 솔직한 그림도 그렸다. 여성의 고통, 여성의 분노, 여성의 생존. 반응은 둘로 갈렸다.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머물렀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나는 다른 여성 작가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변화는 느렸다. 하지만 확실했다.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댓글의 질이 달랐다. 이 그림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텼어요. 작가님 그림은 제 일기장 같아요. 10년 후에도 그려주세요. 나는 소수의 팬을 깊이 만나기로 했다.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5,000원. 매달 손편지와 미공개 스케치를 보냈다. 100명이 구독했다. 월 50만 원.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행사도 달라졌다. 대형 행사 대신 소규모 전시를 열었다. 20명 한정. 티켓 3만 원. 작품 설명을 직접 하고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람들은 만족했다. 작가를 만났다는 경험 자체가 가치였다. 악역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여전히 냉정하다. 내 계정은 여전히 전호출 상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알고리즘에 목을 매지 않는다. 나는 뉴스레터를 시작했다. 이메일로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트렌드 집착형 신인들은 여전히 빠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도 경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깊이 경쟁을 한다. 내 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인다. 넌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계속할 거니까. 나는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손목은 여전히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불안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작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AI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시간까지는 대체하지 못한다. 나는 10년 후를 상상한다. 여전히 이 방에서, 여전히 이 태블릿을 들고, 여전히 한 선 한 선 그리고 있는 나를. 그때도 나는 느릴 것이다. 하지만 확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놓지 않는 손을 가졌으니까. 몇 달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전시를 열었다. 제목은 그림을 놓지 않는 손. 벽에는 10년 전 그린 서툰 그림부터 최근 작품까지 걸렸다. 관람객은 많지 않았다. 20명 남짓. 한 여성이 다가왔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저도 그림 그려요.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처럼 되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힘들어도 손을 놓지 마세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알았다. 그녀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리즘과 트렌드와 자기 자신과. 우리는 모두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을 놓지 않는 손들을 가졌으니까.